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씨는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까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자 정당한 비상대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주십사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본인 입으로 직접 국민들과 청년들은 계엄령이 계몽령이 됐음을 알고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내란특검이 지난달 13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뒤에도 반성은 없었습니다. 윤 씨는 저 스스로 법률 전문가로서 내란이라는 선동이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혔다며 내란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고 오히려 자신을 내란몰이의 피해자라고 자처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선관위 침입에 대해선 선관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부했기 때문에 점검하도록 한 것이라며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계몽됐다며 응원해 주시는 것을 보고 비상벨이 효과가 있구나 생각했다며 계엄에 대한 효능감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1심 판결을 통해 비상계엄은 계몽이 아닌 잘못된 주장을 양산하고 사회적 갈등을 더 심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430일이 지난 2월 19일 오후 3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뉴스토마토 전현주입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1심 선고 특집으로 편성합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윤석열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렸습니다. 온 국민을 기하게 했던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입니다. 지난달 특검은 윤 씨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이상민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터라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논란을 샀던 지기현 재판부이기 때문에 일말의 불안도 뒤따릅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윤 씨는 어떤 궤변으로 일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오늘입니다. 예. 네. 물론 3심까지 가겠지만 그렇죠. 네. 참 공교롭게도 30년 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이 대법정에서 전두환 씨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정확히 30년 전 오늘인데 오늘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뭐 정상적이라면 그리고 통상적이라면 저는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기현 재판부가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 자체가 과연 그런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가 또는 100% 마음 놓고 그걸 믿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주저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불안함이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에게 30년 전에 사형이 구형이 되는데 언론에 따르면은 오늘이 또 하필이면 지난 12.3 내란 있고 나서 444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라임을 맞춰서 사형으로 갔으면 그게 저는 그냥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그렇고 법적으로 굳이 따져 보더라도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법률상 감경 사유로 꼽는 게 자백을 했느냐 그리고 그 자백과 함께 뭐 피해가 회복되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그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했던 일이 내란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없는데 구형이 사형이라고 한다라면 사형이 선고되는 게 이제 법적으로도 맞을 건데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서울중앙지법원의 판결을 보면 똑같이 내란 중요인무 중사인데도 유죄를 인정하고 나서 같은 그 제목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을 선고를 하고 유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7년을 선고하는 너무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저도 변호사지만 지금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물론 그 판결 선고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서는 또 두 법원이 같은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기현 재판부가 물론 각각 법원이 독립된 재판부이지만 이러한 역량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적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동일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란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 판단에 영향을 받거나 그 판단과 궤를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독립된 재판부이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은 맞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위원 재판부가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은 이 내란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태도, 엄중한 태도, 이거 정말 단죄돼야 된다 이런 태도라기보다는 왠지 좀 가볍게 대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을 때 네네네.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었던 직위원 본인이 의문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어떻게 또 판단이 나올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문 속에 있고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걱정 속에 있는 거죠. 네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지금 내용을 보면 앞서 두 부장판사가 내란을 유죄로 하면서 했었던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국무회의가 형식만 국무회의였지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것에 절차적 요건을 흠결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단전다수 지시를 들어서 이제 유죄를 네, 했다라는 네. 부분에서 서방청과 경찰을 동원을 해서 이 헌법기관인 국회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뭐 지금 탄압하려고 심의하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계엄 상황에 있어서 특검이 구형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을 때 경찰을 동원했던 부분이 이미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윤석열과 함께 선고를 받는 게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 네네네. 김영현의 뭐 범죄 사실은 더욱 명백하죠. 국회 707 특임단 군대를 동원해서 보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됐어요. 군경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고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위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란 자체를 저는 뭐 직위원 아니라 그 누가 오더라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번 연휴 동안 이제 주요 방송사들이 윤석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제 국민적 의견을 물었는데 이제 내란 혐의가 적용이 되면 세 가지밖에 지금 못 하는 거죠. 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지 않습니까? 거의 70%, 80%가 이제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나눠서 법의 엄제를 요구를 했단 말이죠. 제가 두 분 다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사법부도 그러니까 재판부도 법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론에도 좀 종속이 됩니까? 뭐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는데 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그 전에 헌재가 그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40년 이상 지속됐던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훼손시켰다는 평가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국민적 신뢰가 40몇 년간 굳건히 쌓여온 거를 한 방에 무너뜨렸다고 평가를 했어요. 저는 법원이 이 점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무너진 국민의 신뢰, 40몇 년간 쌓았던 신뢰가 무너졌으면 이걸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네. 세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마무시하게 엄발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국민들이 마음을 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법원의 원래적 기능, 네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다. 네. 이 관점에서 그냥 엄벌, 최고의 엄벌을 선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저도 정말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난 뭐 재판의 결과도 그랬었고 내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란 특검, 이렇게 3대 특검이 하고 있는 수사의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맞습니다. 참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판결을 선고했을 때의 내용을 들어봤을 때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윤석열에 대해서 그 체포 방해와 관련돼서 이 5년 선고를 했을 때도 보면 이게 내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과연 서울중앙지법원의 판사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그냥 여의도에서 정치적 해프닝으로 일어난 일반 형사사건처럼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경식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내란 중요 임무 중사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7년형을 선고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해서조차도 그냥 정치권에서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 하나는
뭐 이거 오늘 정치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그냥 정치적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인 것처럼 그야말로 뭐 대놓고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민주당이 너무 폭거를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대통령에서 맞물려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까지도 지금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내내 그런 주장을 네. 해왔죠. 네네. 혹시 그런 여론마저도 이제 판사가 신경을 쓴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론을 의식한다는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의식할 수도 있죠. 아, 이거 정치권에서 시끄러운 논쟁적 사안이라라고 황당한 착각을 해버린다라면 그럼 정말 여론을 잘못 의식한 그런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죠. 더 큰 문제는 이제 윤석열 씨가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의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를 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또는 저 국회 폭거라고 했죠. 국회 폭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민주당을 탓을 했고, 그다음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이 두 분도 계실지 안 계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윤석열 씨의 궤변 영상 잠시만 보고 오겠습니다.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아,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제대로 정신 차리고 알게 되면 나라는 구할 수 있다고. 국회 마당에 수천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도들한테 그렇게 폭행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해서 물리력 행사 안 하고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신군부가 하는 그거 뭐 영화 보셨죠?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내가 옛날 무슨 하나회도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정도면 논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망상에 젖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지금 윤석열의 저 궤변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윤석열이라는 자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적어도 본인도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인물로서 자신의 범죄가 유죄, 특히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나마 정치적인 어떤 자기를 지지하는 기반 세력들을 유지하고 그게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국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을 때 뭐 정치적 타협을 위해서건 이런 어떤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저 주장도 본인도 어찌 보면 저게 법원에서 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화가 나는 거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상식적인 사람을 입장에서 저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주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서 재생산되고 있고 다시 또 그것들이 뭐 일부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버라든가 일부 언론에서 저걸 또 정상적인 주장인 것처럼 그렇게 확대해서 방송을 하고 이제 퍼뜨리고 있고 국민들 중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이번에 이제 뭐 고향에 내려가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을 좀 들어요. 진짜로 네. 부정선거를 찬동을 하고 부정선거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고요. 윤석열이 그거라도 막지 않았느냐는 식의 그런 황당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정말 자기가 살자고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런 어떤 독버섯 같은 주장들을 퍼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적지 않다라는 것만은 우리도 경계를 하고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채워버릴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실제로 이제 아까 언급하셨던 언론사들이 했던 여론조사를 보니까 무죄라고 생각하는 국민분들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조사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나왔던 윤석열 식의 그런 궤변에 대해서 동의 또는 동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렇죠. 헌법적 관점에서 보거나 상식적 관점에서 보면 용납이 안 되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이후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선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굉장히 독보석 같은 네네. 그런 담론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좀 차단해야 되고 그런 이유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하게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간 사법부는 여야 막론하고 사법부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면 일단 존중부터 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을 해왔고 그런데 지금 이 내란 과정에서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 1심 선고를 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 또 앞서 지견재판부가 일으켰던 논란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 취소 석방 결정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항상 존중해왔던 사법부인데 이렇게까지 불신을 받게 된 배경 또는 사법부도 정말 개혁의 대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데요. 사법부라고 해서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과 별개의 조직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법부라는 존재를 만들었던 것은 헌법에 기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이 내란이라고 하는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엄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의 기본권 그리고 내가 믿고 따르는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는 되는 걸 역할로 삼고 있는 법원이 제 기능을 안 하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러면 당연히 개혁이라고 불리든 수술이라고 불리든 개선이라고 불리든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수정되고 변경되어 있는 게 이 민주주의의 역사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정치 시스템이에요. 네네. 그 사법부를 그렇게 독립적인 존재로 두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국가적인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일상에 있어서 갈등에서도 제3자의 지위에서 객관적인 어떤 위치를 보장을 해줘야 법원이 독립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재판에 국가기관이 권력을 가진 기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헌법에도 정확하게는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이제 재판의 독립을 그렇게 맞아요. 명시를 해놓은 건데 네. 그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하라는 뜻이었는데 요즘 사법부를 보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해버린 것 같아요.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국민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든 어떤 상식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럼 이대로는 사법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재판의 독립이라고 강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된 가장 큰 문제로 박주민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이유가 뭐냐면 각 개별 재판부 판사들이 독립해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이놈이 어떻게 된 게 대법원장 눈치를 보는 그런 재판이 돼가고 있네? 그럼 이건 정확히는 사실 재판의 독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법원에 의해서 일선 판사 재판부가 이 간섭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유죄 판결까지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럼 그걸 스스로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상태의 사법부를 어떻게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제대로 개선하자라고 했는데 개선안으로 내놓은 몇 가지 것들 특히 이 대법원의 어떤 너무 정말 대법원이 독점하고 인사권에 대해서 의견 좀 제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상황인 거죠. 대통령도 국회도 검찰도 그리고 사법부도 성역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1심 선고 어떻게 내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